인석이 문자 정확히 내렸어요. 어? 인석이 문자를 정확히 보내셨나요? 아니 언제? 저한테 인석이 문자 같은데 인석이의 등원 뭐더라? 등원 내용입니다. 문자? 아니 카카오톡으로 기억 같은데 카톡? 제 것도 문석이 것도 왔어요. 뭐야? 일단 나중에 하고. 자 일단 오늘 수업을 갑시다. 자 오늘 지문은 제가 작년 수능 지문이죠. 그렇죠? 수능 독서는 좀 쉬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능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법을 좀 더 확실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죠? 자 첫 번째 지문 바로 사회문화 경마식 보도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얼른 책을 펴도록 합시다. 자 빨리 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을 우리는 경마식 보도다. 즉 선거 방송, 선거 보도를 경마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경마식 하면 경마장 가본 적이 없겠지만 그죠? 쌤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막 보면 1분만 2분만 막 하면서 막 계속해서 얘기해 주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는 거를 경마식 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마식 보도의 특징은 바로 뭐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증가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또 경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보도가 빨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계가 알겠죠? 자, 그렇듯이 이런 경마식 보도도 역시 마찬가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를 하더라는 거죠. 자, 새롭고 재밌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것 때문에 바로 뭐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자꾸 증가하는 그쵸 바로 이유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도 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바로 경마식 보도는 자 먼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쵸 바로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 형식을 우리는 경마식 보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마식 보도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그 다음에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 왜? TV만 틀면은 선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죠? 관심이 없던 사람도 듣고 하다 보면은 아 그런가 하면서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경마식 보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마 중계하듯이 계속 보도하는 거야. 했다가 또 했다가 또 했다가 또 했다가 조금 변화만 하고 조금 변화만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니까 흥미가 없는 사람도 뭡니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자, 하지만 단점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흥미 위주의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를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선거방송 같은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보도 자체가 사실 뭡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깨어 있어가지고 물론 그게 깨어 있든 아니든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정치에 대한 어느 좀 확고한 그런 정신 세계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다,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다, 내지는 이 후보가 이런 공약을 했네, 나는 이런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어,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투표 결과가 변하지 않아, 웬만해서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항상 투표를 할 때 보면 투표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알겠죠? 일종의 유독 언제든지 변화를 할 수 있는 층들이 사실 굉장히 두껍게 위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게 바로 이 경마식 보도의 장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누가 돼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 기왕이면은 이기는 사람한테 찍고 싶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말 그대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개념이죠. 내가 찍은 사람이 그래도 당선되는 걸 보는 게 좋잖아. 그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되게 재밌는 게 알겠지? 그러니까 보도에서 누가 유리하다 이러면은 얘가 유리한 것 같다. 사람들이 다 얘를 지지하는 것 같다. 나 얘를 찍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가 더 불공정해지는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 합시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렇죠? 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된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금지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6일 전부터는 투표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해가지고 누가 유리하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여론조사라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믿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다르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어. 두 개가 주요 정당이라서 두 개가 싸운다고 해봅시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이랑 그 다음에 민주당이 서로 싸워, 더불어민주당이 싸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실제로 어떤 지역들 같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역별로 그 지지하는 정당의 비율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A라는 정당은 자기가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얼마나 했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나왔다. 반대로 B당 같은 경우는 또 어때?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 보도는 언제?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어떻게 보면 선거 직전에 대한 내용이죠. 이때는 불가하게 발표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뭡니까?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치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공직선거법이 있다는 거죠.
자, 공직선거법에 바로 어떤 내용이 있다? 그렇죠. 바로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뭐다? 결과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금지를 하더라. 절대 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뭐 때문에? 선거일에 임박한 보도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바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특별 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자, 첫 번째로 바로 뭐다?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그렇죠? 왜곡 보도를 금지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그렇지?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오차범위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요. 알겠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어떤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표본이 완벽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표본에서 나오는 결과는 이 정도의 오차를 허용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오차 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두 후보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도 그런 걸 밝히지 않고 A라는 사람이 더 우세하다. 뭐 B라는 사람이 더 못하고 있다. 2등이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는 건 금지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는 자, 첫 번째로 바로 어떤 내용? 바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항상 뉴스 같은 거, 그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뉴스를 가만히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그런 걸 봐요. 항상 꼭 얘기할 때 보면은 A 후보가 몇 프로, B 후보가 몇 프로, 뭐 여러 A 후보가 몇 프로 우세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몇 프로이다. 이렇게까지 딱 다 이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알겠죠?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선거방송의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자, 세 번째 규칙은 바로 뭐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서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경합은 가능하지만 바로 뭐다?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선거 여론조사 그렇죠? 조사 보도 준칙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적도 합시다. 바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서는 그렇죠? 자, 첫 번째로는 바로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일 때 그렇죠? 경합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뭐다?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금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아까 얘기했을 때 오차범위 내에서 있는 거는 사실상 같다고 보는 게 무방한 거예요. 왜? 이 표본 자체가 오차범위가 존재를 하는 표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상 거의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같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괜히 누군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 내지는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오차범위가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일 때는 그냥 둘이서 경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둘이서 비등비등하게 싸운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안에서 뭡니까? 서열을 나타내는 것을, 우열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는 거 뭡니까? 규정을 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조치 중에서 일종의 관련된 근거, 조항이나 관련 법규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도합시다. 자,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자,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초청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첫 번째는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바로 뭐다?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요런 게 바로 뭡니까? 선거방송 토론회에 초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뭐다? 자, 경마식 보도의 한계 보완을 위한 방식으로서 나온 게 바로 선거 방송 토론회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그쵸? 바로 무엇이다? 그쵸? 자, 초청 기준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바로 역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냥 후보자들이 여러 명 있는 정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죠. 3%가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 되잖아. 그렇지? 그 중에서 이제 성인 인구만 놓고 따졌을 때 그래도 못해도 한 4천만 원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4천만의 1%는 몇 명이야? 40만 명. 그렇죠? 그럼 3%면은 120만 명. 최소한 어떻게 보면 한 120만 명 이상이 뭡니까? 그 표를 120만 표 이상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그 정당의 후보자가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 정당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바로 선거방송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또 보완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즉 이렇게 뭡니까? 그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들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봅시다.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그렇죠? 위헌이 아닌 이유,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역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효율을 더 따져본다는 거죠. 자, 이 규정은 그렇죠. 자,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선거 방송 토론회가 조금 부당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 정말로 표가 적은 이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을 해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게 선거 방송 토론회인데, 자, 이것이 합헌이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다수의 의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합헌이라고 보는 관점은 바로 어떤 관점이다? 그렇죠?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이 핵심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초청 후보자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로 뭐다? 심층적인 토론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너도 나도 서로가 한마디씩 하려고 하면은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뭐다? 유권자들도 바로 관심이 큰 후보자들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합헌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소수의 의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보는 소수 의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주장한다? 바로 뭡니까?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을 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나가서 자신을 광고하고 싶은데 기회조차도 안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뭐다?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들도 모든 후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후보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견 때문에 바로 이런 선거방송 토론회에 일부 후보자만 나오는 것을 뭡니까?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이거를 합헌으로는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소수 의견이라서 지금 현재는 일종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 자, 데이터에서 결칙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자,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용 다 치워도 되겠죠?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쵸?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가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하죠.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을 결측치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다? 대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을, 그렇죠? 대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체하는 값으로는 주로 어떤 거?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결측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결측치의 개념은, 이거 말고 이렇게 합시다. 개념은 바로 뭐다?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결측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는데, 그렇죠? 자,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법으로서 바로 대체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 제시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렇죠? 자, 대체의 개념은 그렇죠?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거. 빈 공간에 다른 값을 집어넣는 걸 바로 대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필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쵸? 바로 뭡니까? 이 다른 값을, 그쵸? 값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뭐 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여기서는 일단 중앙값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중앙값은 바로 뭐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자,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로 존재할 때, 둘 이상이 존재를 할 때, 이때는 어떻게? 바로 뭡니까?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는다고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자, 순위를 매긴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면 딱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죠? 바로 중앙의 두 값의 평균을 가지고 바로 뭡니까? 이 중앙값을 찾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 최빈값은 바로 뭐다?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바로 뭐다? 최빈값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자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지금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측치가 하는 거 뭐야? 최빈값 같은 경우는 바로 무엇이다? 값은 바로 뭐다?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바로 뭐다?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인 경우는 바로 평균을 사용을 하는 거죠. 평균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평균의 값이랑 같은 말이라는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바로 뭐다? 석자처럼 순위가 있는 값은 석자같이 순위가 있는, 그렇죠? 값은 어떻게? 바로
중앙값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뭐다? 바로 문자인 경우. 데이터가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최빈값으로 사용을 한다. 그 문자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로 이제 그 데이터가 손실된 부분을 대체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결측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대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치로 넘어갑시다. 자,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이상치라고 한다. 즉,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이상하게 느껴지는 값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측정에 오류하게 되면 특이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정말 특이하게 결과 자체가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보통 이렇게 튀는 값 같은 경우는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의 특징은 바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고 할 경우는 대표값으로는 중앙값을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그쵸? 지워도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서는 바로 이상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상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우리는 이상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식은 그렇죠? 자, 바로 뭐다? 바로 이상치를 포함한 데이터의 특징을 그렇죠?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뭐다? 대표값으로 대표값으로 무엇을 사용한다? 중앙값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 이상한 데이터 때문에 평균을 내면 평균보다 더 높거나 낮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그냥 가운데 있는 거, 평균값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중앙값을 가지고 뭡니까? 이 이상치를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실제 사회에서도 이상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 축구 선수의 연봉을 했는데 거기에 손흥민을 포함시켜봐. 그러면 손흥민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손흥민 하나 때문에 전체 평균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 그럼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다? 평균이 아니라 바로 뭐다? 대표 중앙값을 가지고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이 대충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나의 데이터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수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보면은 표준 분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자, 표준 분포를 구할 때, 자,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선이 표준 분포라고 했을 때 원래 뭐 이렇게 선부터 구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데이터들이 보통 보면은 요 선 주변에서 요렇게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요렇게 데이터들이 분포하는 요런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요 선을 뭡니까? 그 표준선으로 정했다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선 주변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뭡니까? 점들은 바로 뭐다? 이 직선의 데이터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몇몇 자료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요렇게 특히나 많이 차이 나는 요런 것들이 일종의 바로 뭐다? 이상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구하는 방식. 그렇죠? 자,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자, A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법은 바로 뭐다?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을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무작위로 정하고 두 번째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뭡니까? 그 직선과, 그렇죠? 나머지 점들 사이에 뭡니까? 거리를 구한다는 거죠. 자,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의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의의 선을 그냥 그려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은, 자, 데이터가 아까 했듯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두 점을 잇는 임의의 선을 이렇게 그려버린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각 점들과 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점들은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하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 자, 여기서 문턱값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바로 뭐다? 미리 정해둔 기준을 바로 문턱값. 일단 이거를 평균 내기 전에 이 정도 데이터까지가 우리는 정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미리 정해놓는 값이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턱값보다 많으면은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단계라는 거죠.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는 거죠.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이렇게 하면 제외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치를 가지고 선을 긋더라고 하더라도 그 후보선을 버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다? 바로 문턱값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표시되는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이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점을 바로 뭡니까? 그 직선 L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뭐다? 자, 여기서는 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자료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다? A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A 기법은 첫 번째 과정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자,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을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선을 지나는 것이 정상치일 것이다라고 미리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그쵸? 나머지 점들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은 어떻게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으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 방법까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다? 여러 개의 선들을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뭡니까? 그 평균값, 평균치 안에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많으면은 바로 뭐다? 그거를 반복해서 어떻게 최종 후보군을 구하게 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1번부터 자, 다섯 번째는 1부터 4번 과정을 반복을 해서 여러 가지 직선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바로 뭐다? 직선 중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L로 선택을 한다. 그냥 이름이 L일 뿐인 거지 이 선이 가장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선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죠? 평균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거나 월등히 낮은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바로 이 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글 주제통합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바로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 지워도 됩니까? 썼어요? 안 쓴 것 같은데 표정들이 쓰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응?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주제통합 지문, 그 중에서도 인문 철학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자, 원래는 한비자도 이제 바로 뭘까? 한비자라고 하는 요 꺽쇠 모양을 해놓은 거는 책 이름이고, 한비자라고 하는 실제 이제 그 뭡니까? 철학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비자라고 하는 책은 바로 뭐다?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을 바로 꺽쇠인 한비자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칙을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한비자의 특징은 바로 뭐다? 엄격한 법칙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뭐다? 한비자는 법과 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법과 사상이라는 게 바로 이름 그대로 법을 중시하는, 법으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바로 뭐다? 법과 사상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은, 그쵸?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자, 노자라는 책에서 뭡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 한비자는 도를 뭐라고 봤다? 바로 천지 만물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보았고, 이러한 의미에서는 두 노자와 한비자의 시각이 유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죠. 바로 도에 대한, 그렇죠? 노자와 한비자의 견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뭐다? 자, 첫 번째로 기억 말고 1번으로 합시다. 노자는 어떻게 봤다? 바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이렇게 봤고, 한비자도 역시 도를 무엇으로 봤다? 바로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다.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봤고, 요 두 생각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한비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저 바로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도를, 그쵸? 올바로 행했는가의 은가 여부가 저 성패를 결정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한비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자,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뭡니까? 차이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의 생각에 차이점, 바로 도의 형상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노자는 도를 어떻게 봤다? 바로 영구 불변하는, 그렇죠? 하는 존재다, 대상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한비자는 바로 뭐다? 도라고 하는 것은 영구하긴 하지만, 그렇죠? 불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도의 모습도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 뭐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맞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무엇이다? 자, 모습과 이치는 변화를 한다. 즉, 노자와 한비자를 도의 형상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공통적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영구하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노자는 형상도 불변하지 않는 완벽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플라톤의 개념으로 치면 이데아와 같은 개념이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영구 불변하는 존재로 봤다면 반대로 한비자는 바로 뭐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다? 영원히 항상 그 시대마다 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만 그 모습이나 형상은, 즉 우리가 따라야 할 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자는 바로 뭐다? 도는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하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이 얼음처럼 딱딱하게 형체가 정해진 형태면은 뭡니까? 딱딱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한 그릇에는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동그란 그릇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얼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지? 그러면 그 얼음은 별표 모양 그릇에도 못 들어가고, 네모 모양 그릇에도 못 들어가고, 세모 모양 그릇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그릇들은 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한비자가 봤을 때 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마치 물과 같이, 액체와 같이 그 형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모 모양 그릇에 넣으면 세모가 되는 거고, 네모 모양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별 모양 그릇에 넣으면 별이 되듯이 도라고 하는 건 항상 그때그때 변화를 해서 항상 모든 만물에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그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한비자에게 있어서는 그 도가 발현된 것도 역시 바로 뭐다? 통치술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또 그 한비자는 법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한비자의 입장에서 법도 역시 어떻게 돼야 돼?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보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 추론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일종의 추론함을 느끼고, 요즘 독서가 사실 어려워진다는 건 결국 이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자, 한비자는 여기에 추가로 바로 뭐다? 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이다. 즉, 우주를 이끄는 하나의 거대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 동물에게 적용되는 진리, 식물에게 적용되는 진리, 물고기에게 적용되는 진리,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한데 모은 게 바로 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주 하나를 완전히 통틀어서 움직이는 큰 하나의 법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고 노자의 도에 대한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자, 여기서 노자와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뭐다? 도라고 하는 것이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시비 판단, 이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도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건 뭡니까? 뭐가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르다는 걸 판단해? 현대 사회에서. 그렇지. 그러면 한비자 입장에서는 법은 바로 곧 뭐다? 도가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자 이런 점은 노자랑 일치를 한다는 거죠. 바로 뭐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은 노자와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바로 뭐다?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종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사람은 욕망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라고 하는 점은 한비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노자는 그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다? 욕망을 없애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한비자는 바로 뭐다? 욕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비록 나쁜 거긴 하지만 이걸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지 않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노자 사상에 대한 유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죠? 자,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유학자들은 그렇죠? 도를 무엇으로 보았다?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학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홀란디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왕안석은 그렇죠. 왕안석이라는 유학자가 노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나오죠. 보도합시다.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자 왕안석에 따르면 바로 뭐다? 노자에서 얘기한 도를 바로 뭐다?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교에서는 기를 중시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유학자 바로 왕안석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왕안석에게 있어서 먼저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만물의 물질적 근원, 즉 기라고 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형이상학적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역시 또 마찬가지 플라톤의 이데아론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이데아가 바로 뭐야? 영혼불변의 완벽한 그런 뭡니까? 그런 그 대상 사물, 완벽한 가치 이런 거를 이데아라고 얘기하고 사람은 영혼 속에 그 이데아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과 유사한 물건으로서 모양을 만든다. 그래서 볼펜들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람마다 만드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니까 정확하게 이상적인 것을 모르고 어렴풋하게 비슷하게 만든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도는 기인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상세계보다 앞서 존재한다. 이데아와 같이 완벽한 세상에 존재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자, 이런 점은 이데아랑은 좀 다르죠. 그죠? 바로 뭡니까? 노자는 도라고 하는 게 영은 불변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 변화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상세계보다 앞서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기가 변화를 하듯이
현상 세계도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 그러면 노자는 일종의 바로 뭡니까? 그거 도가 사상, 도교 사상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인위적인 것을 제거하는 건 바로 무위자연. 바로 인위적인 걸, 일체의 인위적인 걸 다 제거하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도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지만이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고 본 노자를 오히려 비판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는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바로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한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를 하였다. 즉 노자를 해석하는데 유학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철학자를 보도록 합시다. 자,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자, 두 번째 사람으로는 오징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징은 바로 뭐다? 도교라고 하는 건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즉 이 사람은 뭡니까? 노자의 사상을 아예 뭡니까? 채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진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조를 추구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체제를 재편했다. 그렇죠? 역사를 개조하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자,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이고 불변한다라는 점은 노자와 생각이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봅시다.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했다. 바로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 그 자체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얘기한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오징에게는 천지 만물이 변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왜? 도가 뭡니까? 근원적으로 불변한다고 했으니까 그 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뭡니까? 천지 만물도 당연히 변화를 하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위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즉 바로 뭐다? 유학의 인위예지, 유학에서 옛날부터 강조하는 바로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은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로 뭐 그것이 바로 곧 뭐기 때문에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유교적 충효 사상, 인위예지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삼강오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고 그 도가 발현된 게 바로 이런 유학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예절이라든지 그런 인위예지와 같은 그런 법칙들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회 체계나 이런 것도 역시 변화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겠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에는, 자, 세 번째 사람으로 이제 설애가 제시가 됐죠. 그렇죠? 자, 설애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로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바로 뭐라고 했다?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를 했다.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하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공통점으로 바로 뭐다? 이 본성과 천명. 이게 바로 이꼴 이 사람이 봤을 때 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도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말과 같게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이나 도교나 똑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다.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자, 노가에서 노자가 바로 이러한 인의 등을 비판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이 도덕을 오히려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인의를 비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자의 도에 대해서 한비자와 여러 유학자들의 생각을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 대조해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지문이 바로 요 주제복합 지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제 30분 정도 됐으니까 15분 정도 쉬고 4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